여기 한국인들은 왜 중국어를 못하냐며 격분해하고 있는 중국 엘리트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완전히 합주기가 되어 입을 강제적으로 다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레오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 인류의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인인 제가 어째서 중국에서 대학교까지 다니고 있는 거냐며 궁금해하곤 하는데 이건 제 가족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제가 5살이 되던 무렵에 중국으로 사업을 하러 가셨고 결국 저는 5살 때부터 중국에서 줄곧 살게 되었거든요. 그야말로 저는 외모와 국적만 독일인이지 독일보다 중국에서 더욱 오래 산 중국인과 다름없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실제로 저는 중국 대학교의 역사학과에까지 입학하게 되었기에 저는 어쩌다 보니 중화사상의 최정점에 있게 된 셈이었는데요. 중화사상은 중국이 최고라는 사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숨겨진 비밀이 하나 존재했어요. 그건 바로 중국을 띄우는 동시에 다소 뜬금없어 보이지만 한국에 대한 끝도 없는 비하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나오면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교육부터 해서 한국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거짓투성이고 그저 세계 최빈국이자 중국의 전통옷과 음식, 노래 등의 문화를 뺏으려고 하는 자존심도 없는 국가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자연스레 한국은 매우 후진국이자 무시를 받아 마땅한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빠는 이러한 제 모습에 중국을 너무 믿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라는 말을 항상 하시곤 했는데요. 아빠는 중국 언론 및 공영방송 등 중국에서는 보이는 것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가 그러한 아빠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고 그렇게 저는 중국 명문대학교의 역사학과에서 최초의 인류는 중국인이고 최초의 문명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선전교육을 지속해서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충격적인 강의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독일 최고의 기술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 출신 독일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곳 중국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중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강의를 하던 와중 중국은 반드시 한국을 본받아야 하고 만약 한국처럼 기술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중국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강의를 하셨거든요. 당연히 강의실은 난리가 났어요. 중국 학생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며 혼자 힘으로는 컴퓨터 한 대 못 만드는 기술 후진국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한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중국은 끝장이라니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학생들은 격분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당신, 그게 무슨 대체 말이야? 한국은 역사를 따져봤을 때도 중국의 속국이며 현재도 한국은 중국의 21세기판 식민지와 다름없는 상태인 거 몰라? 한국은 사실상 주권도 없는 국가일 뿐이라고. 또한 현재 전 세계의 기술 시장은 중국이 점령한 상태고 한국은 잘해봤자 중국이 먹다 남긴 부스럭이나 주워먹는 기술 후진국일 뿐이지. 그런데 현재의 기술 흐름을 주도하는 중국이 한국 같은 후진국을 본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이야? 한국인들은 중국을 섬기고 있기에 현재 중국어까지 자발적으로 배우며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지. 이렇듯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당신은 그저 헛소리로 모두를 기만하고 있을 뿐이야. 아무래도 기술자로서 그리고 교수로서의 당신의 명성은 그저 과대평가되고 있을 뿐인가 보군. 그런데 이러한 중국 학생의 꽤 도발적인 말에 독일인 교수님은 그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강의를 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군요. 중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그게 속국이 된다는 논리는 정말 인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의 형편없는 논리예요. 이게 중국 최고의 지성인들의 논리라니 이건 중국의 참담한 미래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 같군요. 자, 보세요. 현재 중국의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교육시키며 제 조국인 독일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난리가 난 상태인데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한국의 식민지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기술력에 뒤처져서 부스러기만 주워먹고 있다니 이건 아예 현실 자체를 외면하는 안타까운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가올 미래 산업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기술 산업을 주도하며 엄청난 자본을 빨아들였다면 이제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막대한 자본을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알고 있기에 모든 국가들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배터리 기술에서 어떤 국가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까요?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 강국인 독일?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쏟아부으며 미래 패권국을 노리는 중국? 놀랍게도 현재 압도적인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 학생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는 대충 이해가 갑니다. 사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가장 많이 판매한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매출을 따져보면 중국은 거의 적자 수준임에도 한국은 이러한 배터리 시장에서 엄청난 해외 수출을 하며 막대한 마진을 남겼습니다. 분명 한국이 중국보다 적은 판매량을 가져갔음에도 도대체 왜 이익은 한국이 훨씬 많이 남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했음에도 아직도 형편없고 원시적인 기술력만을 가지고 있기에 그저 압도적인 저가 정책을 통해 마진이랄 것도 없는 수준의 이익을 보며 배터리 수출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CATL 및 비아디와 같은 주요 업체에 자금, 토지 및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빠르게 확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중국은 늘 그랬듯 고차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는커녕 그저 저성능 배터리를 저가에 팔아먹는 저가 정책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비해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포함한 저비용 솔루션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술력이 명백한 중국의 한계이며 이러한 최첨단 기술 개발이 아닌 저가 정책에만 의존하는 중국은 혁신 잠재력이 제한되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중국이 그렇게나 기술력에 자신이 있었다면 왜 중국의 플래그십 전기차 모델들조차 죄다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죠? 이러한 중국조차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실이야말로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 차원에서 압도당한다는 사실을 자신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중국의 기술력을 한 차원을 뛰어넘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이 사용하는 리튬이온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에너지 밀도, 더 빠른 충전, 더 향상된 안전성을 제공하는 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LFP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니켈, 코발트, 망간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 기술을 상용화해낸 상태고 실제로 한국은 계속된 고체 배터리 혁신까지 이뤄내 중국 배터리보다 5배나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그렇게나 압도적인 투자를 했던 중국보다도 5배가 더 많은 첨단 배터리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이죠. 중국이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며 기술 혁신을 도저히 이뤄내지 못했을 때 한국은 중국보다 적은 자본을 투자했음에도 중국이 해내지 못한 혁신을 계속해서 이뤄냈고 이제는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조차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 암담한 점은 중국의 이러한 저가 정책도 시간이 갈수록 도저히 먹혀들지 않게 될 거라는 점인데요. 한국은 매우 천재적인 국가로 전략적이고 과감하게 공급망 다각화를 실시했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배터리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용 절감까지 이뤄낸 한국은 이제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던 저가 배터리 시장까지 전부 뺏어오게 될 거고 이러한 한국의 독주 흐름은 벌써 그 징조가 보이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인건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는 인건비랄 게 거의 없는 수준의 중국에 비한다면 해외 수출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베트남과 헝가리 등의 제조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비용 이점과 글로벌 시장과의 근접성을 결합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역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고 현지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전 세계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실제로 SK온은 유럽 및 북미 자동차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헝가리와 조지아에 생산시설을 설립했죠. 이를 통한 인건비 및 물류 비용의 절감은 곧 중국의 저가 정책도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중국 배터리 공장은 전부 중국 현지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난한 국가는 오히려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중국인들은 동남아 국가들을 무시하곤 하지만 사실 중국 인건비가 동남아 인건비보다 저렴하니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만 생산을 하며 공급망 다각화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 중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터진다면 이러한 뜻하지 않은 사고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대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특히나 정치적 불안정성이 매우 심한 중국이기에 중국은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저런 중국 최고의 인재들이라는 학생들이 아직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대고 있군요. 자,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배터리는 테슬라, 포드, BMW와 같은 선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으며 독점 파트너십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현대 기아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SK온은 포드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기 트럭 및 SUV 라인업 계약을 체결했죠. 즉, 사실상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은 한국이 없으면 아예 생산 공정 자체가 전부 멈춘다는 말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배터리 부분인데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독일조차 심지어 전기차 시장에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한국의 기술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반면에 중국의 저가형 LFP 배터리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가형 중국 전기차에서나 사용될 뿐이고 그러한 싸구려 중국산 전기차는 가난한 중국인들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구매하지 않죠. 심지어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박리담회를 대체할 강력한 비용 절감이라는 카드까지 갖고 있는 사실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면서 버는 막대한 이익을 전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압도적인 국가를 막을 국가는 도저히 없다는 소리인데요. 독일인이자 나름 기술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제 입장에서도 이렇듯 기술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에 완전히 내주게 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아무튼 정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이 시장에 무리하면서까지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결국 한국에 패배하고만 중국이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강의였고 실제로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도 강의실에는 한참 동안 소름 돋는 정막만이 가득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이 세계 최고고 한국은 중국이 남긴 부스럭이나 주워먹는 국가인 줄 알았던 제 입장에서도 이건 매우 배신감이 느껴지면서도 까무러칠 정도로 경악스러운 강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중국인 학생이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정막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 강국이라면 그냥 한국을 점령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그대로 뺏어오면 되겠네. 어차피 한국인들은 다들 중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식민지인들 아니야? 한국인들은 중국인이 되고 싶어서 중국어까지 필수적으로 배우는 상황이고 실제로 중국의 공영방송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깍듯이 중국어로 응대하는 한국인들의 영상이 수도 없이 공개되어 있지. 만약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중국인이 될 기회를 제공한다면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들의 나라를 버리고 기꺼이 중국인이 되려고 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기술력도 곧 중국에 흡수되겠지. 중국 학생의 말에 중국의 현실에 침울해하던 중국 학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고 그러한 고성에 교수님은 귀를 틀어막으며 미간을 찌푸렸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학생들의 광기 어린 모습에 혀를 끌끌 차더니 이내 이 강의실에서 유일하게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지고 있던 제게 시선을 집중하더군요. 그러고는 저보고 어디 나라 출신이냐고 물어왔죠.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렇게 기어가는 목소리로 독일이라고 대답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교수님은 마치 들어서는 안 될 말이라도 들은 것처럼 머리를 감싸쥐더니 이내 이러한 중국인들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오더군요.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계속된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 정말로 중국인들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오로지 중국의 편일 뿐이었거든요. 특히나 다른 중국 학생들은 제가 섣부른 대답이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눈을 잔뜩 부라리며 제게 무언의 압박을 가했기에 저는 결국 교수님의 말에 차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모습에 독일인 교수는 한숨을 푹 내쉴 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도대체 독일이 어디까지 추락한 거냐며 독일 학생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산당을 믿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며
아빠와 똑같은 조언을 해오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교수님은 자신은 이런 수준 낮은 중국에서 조금도 더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중국 명문대 순회 강연을 온 자신이지만 그냥 다른 강연을 전부 취소한 채 곧바로 독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며 강의 시간을 한참이나 남겨두고 그대로 강의실을 빠져나가 버렸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교수님의 모습에 중국 학생들은 교수님의 명성은 전부 거짓말이고 교수는 분명 사기꾼이 분명하다며 퇴장하는 교수님을 향해 침을 뱉으며 쓰레기까지 던져대더군요. 저는 이러한 중국 학생들의 수준 낮은 모습에 현타를 잔뜩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중국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에 대한 의심이 극에 달할 무렵 저는 우연히 독일 공영 채널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죠. 저는 독일어를 까먹을까봐 항상 독일 TV 채널을 시청 중이었는데 독일 공영방송은 이내 두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놀라운 내용의 다큐를 송출했거든요. 이대로라면 전 세계는 한국에 의해 완전히 집어삼켜지게 됩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기술력 측면에서 다크호스라고만 여겨지던 한국은 이제 전통적인 기술 강국들을 무참히 박살내며 모든 파일을 뺏어가고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던 독일조차 이제는 한국에 의해 완전히 기술력 수준을 따라잡히게 되었습니다. 혁신이 없는 독일은 그저 정체되어 버렸고 과거의 명성은 있지만 내실은 없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의 기술 혁신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는 독일과 중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은 기존의 기술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독일의 먹거리를 완전히 빼앗아 간 상태이며 저가 정책만을 고수하며 박리담회식 기술 수출을 하던 중국에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며 중국까지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현실은 최근에 있었던 쿠웨이트의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수주 공고를 냈고 이는 약 20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기에 당연히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막대한 마진을 노리고 경쟁에 뛰어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번 국가수주 입찰에서 가장 큰 경쟁자로 떠오른 건 한국과 독일,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독일은 각종 국가 기술수주 경쟁에서 한국에 의해 연이은 패배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번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있어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왔고 중국은 기존의 2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단돈 4조라는 단가 후려치기로 승부를 봤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경쟁에서 승리한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 어떠한 국가들도 감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도 천재적인 발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일단 쿠웨이트는 석유 수출로 막대한 부를 쌓은 부자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석유 수출로 부를 쌓은 중동 국가 특유의 고질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중이죠. 바로 인프라 부족입니다. 즉, 이번 경쟁에서 중요한 점은 스마트시티 기술 구현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의 각종 인프라를 손봐줘야 한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죠. 왜냐하면 한국의 국가 기술력 경쟁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한국 기업들은 중동 건설 및 스마트 기술 프로젝트에서 강력한 명성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고 극심한 더위, 모래 폭풍, 그리고 희소한 수자원으로 특징지어지는 중동 지역 특유의 건조한 환경에도 인프라의 내구성과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큰 도전을 해결한 국가거든요. 반면에 독일은 이러한 사막 기후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이번 경쟁에서도 물만 잔뜩 먹은 채 경쟁에서 도태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단가를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신뢰를 받지 못했죠. 애초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스마트시티를 구현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이 나라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줄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중국은 단가 후려치기에서 비롯된 지형과 품질 문제에 직면해 있고 심지어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여러 나라와의 각종 정치적 문제까지 빚고 있기에 더더욱 선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여러 프로젝트 성공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도시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한국의 대표 스마트시티인 송도와 세종은 IoT, AI, 지속 가능성의 원활한 통합을 보여주며 그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서울 또한 이미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명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였죠. 실제로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위대한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통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쿠웨이트의 한계를 놀라운 방법으로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쿠웨이트 도시 지역의 급속한 인구 증가는 교통 혼잡,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급속한 혼잡 때문에 기존의 교통 인프라는 증가하는 차량 수를 감당하기에 상당히 불충분했고, 공공시설 및 인프라도 한계 상태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 혼잡 및 도시 과밀화 부분에서 세계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이러한 급격한 도시 인구 과밀화에 대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신흥국들은 한국의 성공 사례를 교과서 삼아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기까지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한국은 자신들이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 교통체증 문제를 극복했듯이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쿠웨이트에 AI 기반 도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놀라운 솔루션을 제시했어요. 사실 이건 한국에 있어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의 매우 쉬운 솔루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도시에 이러한 AI 기반 도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선진국이기에 그저 자신들이 하던 그대로 기술을 전수해주면 됐기 때문이죠. 일단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통해 도로, 전력망, 수도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 전에 문제를 예측하여 다운타임과 수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인간보다 더욱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이 개발한 AI 안전 점검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모든 인프라가 일체의 지연이나 돌발 상황 없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독일만 해도 각종 교량이나 도로 등의 인프라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느라 하루가 멀다 하고 이용에 지장이 생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기 점검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한번 잘 구축한 기술력 하나로 정기적인 비용 지출이나 점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전혀 없이 그저 완벽하게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이러한 AI 시스템은 쿠웨이트에 아주 딱 들어맞는 시스템이 아닐 수 없는데요. 쿠웨이트는 전형적으로 석유 자원에만 의존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국가로 이러한 기형적인 발전 때문에 인프라를 유지보수할 전문 인력과 기술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며 막대한 정기적인 지출을 하고 있던 쿠웨이트는 한국의 AI 안전 점검 시스템 덕분에 각종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또 엄청난 비용 절감까지 할 수 있다니 이건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기술력의 단계를 한 단계 그냥 뛰어넘어버리는 막대한 기회인 셈이죠. 그러나 쿠웨이트 입장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력이 무엇보다도 탐이 났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교통 AI 시스템이었죠. 사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교통 AI 기술을 개발해 놓은 상태고 이로 인한 엄청난 혼잡도 감소 효과를 얻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봤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은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라며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수에 비한다면 서울은 기적적인 수준으로 교통체증을 줄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베를린만 해도 서울보다 2배는 심한 교통체증 상황을 보이고 있고 다른 유럽 주요 도시인 런던과 파리만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들 국가들은 서울보다 등록된 차량 수가 훨씬 적음에도 서울보다 훨씬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렇듯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천재적인 AI 교통 시스템을 진작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의 AI 기반 시스템은 교통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교통 신호를 조정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체 경로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중교통 및 자가용 차량에는 이러한 AI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고 이러한 AI 시스템은 만천대의 버스, 지하철, 택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혼잡도를 50%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요즘 상당히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고 아무래도 한국의 버스를 탑승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곧바로 눈치채셨을 텐데요. 한국의 버스는 클라우드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경로와 일정을 동적으로 최적화한 상태거든요. 한국의 최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은 도로 센서, GPS, 기상 관측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혼잡을 예측하고 사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탑승한 한국 버스가 늘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승객 수요 예측 AI 기술까지 개발하며 피크 시간을 예측하고 혼잡한 노선에 추가 버스를 배치하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교통 정시율은 95% 이상으로 향상되어 2위와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압도적인 교통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물론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중교통마저 사람이 일일이 점검 및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을 통해 버스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정기 점검으로 인해 승객들이 지연 등의 문제로 피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한국 버스는 별도의 센서를 통해 엔진 성능, 타이어 공기압 및 배터리 수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고 AI는 사소한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감지하여 피크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유지 보수를 예약하거든요. 이러한 예측 시스템은 유지 보수 중단 시간을 60% 줄여 버스가 더 오래 운행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 이렇듯 완벽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한국이 여기서 더욱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한국은 극한의 효율성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 극한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하지 않을 거였다면 애초에 시작조차 안 했다는 듯 더욱 천재적인 기술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한국은 버스 정류장을 전부 실시간 도착 정보, 날씨 업데이트, 경로 제한을 표시해주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으로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스마트 정류장에 무선 휴대폰 충전기 등 여러 편의시설을 추가했죠. 처음에 전 세계 도시공학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의문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건 교통 효율과는 관계가 없는 그저 돈 낭비일 뿐이고 한국처럼 전국적인 스마트 정류장을 구현해 놓는 건 그저 예산 낭비에 그칠 거라고 비난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이론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스마트 정류장으로 인해 매우 체계적인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편리한 대기를 할 수 있게 된 한국의 시민들은 전부 자가용을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계속해서 선진화될수록 한국인들은 구태여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교통 혼잡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웬만한 전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가용 대수를 기록하고도 교통체증은 선진국 대도시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도 전부 이러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천재적인 전략 덕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한국의 공유 자전거 시스템도 한국의 교통혼잡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따릉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GPS 기반 공공자전거 공유 시스템은 실제로 자가용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시민들을 자전거로 유도함으로써 서울의 교통체증을 15%나 줄이는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최근 들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한국의 공유 자전거 시스템 도입 성공 이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한 한국이기에 쿠웨이트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이 개발한 AI 교통 시스템이 쿠웨이트에 적용된다면 쿠웨이트는 그야말로 그동안 넘쳐나는 자원 덕분에 기술력 개발을 게을리했던 과거의 실수를 전부 극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일단 쿠웨이트에 한국식 AI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어 동적인 교통 신호 조정을 제공하게 된다면 쿠웨이트에 특히나 혼잡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도로 상황에 200%의 효율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쿠웨이트의 도로 시스템은 기술력이랄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백지 상태기에 더더욱 한국의 시스템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국의 천재적인 전략을 여실히 엿볼 수 있죠. 한국은 쿠웨이트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주면서 자신들의 놀랍도록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통해 쿠웨이트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까지 따내며 추가적인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냈거든요. 사실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상당한 대규모적인 프로젝트며 이는 엄청난 마진이 남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자원 강국이라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쿠웨이트의 돈을 완전히 쓸어오려고 작정을 했는지 이러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막대한 프로젝트 계약금까지 따내며 그야말로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쯤 되는 상당한 이익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소름돋는 기술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폐기물 관리 기술력 부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초등학생들조차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리수거율을 보이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한국의 환경에 대한 노력과 기여도 그리고 기술력은 그리 놀랄 부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만 봐도 한국의 차원이 다른 기술력과 환경을 위한 노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쓰레기를 중앙처리센터로 운반하여 아예 쓰레기 트럭 자체를 없애는 지하 공합 폐기물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송도를 비롯한 여러 신도시에서는 모든 폐기물을 지하로 보내서 처리하는 천재적인 기술을 구현해냈거든요. 이는 매우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의 슬럼화 예방과 효율성 개선으로 더욱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송도에서는 이렇게 모인 폐기물을 50메가와트의 전력으로 변환하여 18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까지 한데요. 즉, 모든 것을 극한으로까지 개발하는 극단적인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들도 해내지 못한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고를 친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놀라운 폐기물 처리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거리 곳곳에는 IoT 기반 스마트 쓰레기통이 즐비해 있고, 쓰레기통에 내장되어 있는 IoT 센서는 쓰레기가 가득 차면 당국에 경고 알림을 줌으로써 쓰레기가 적시에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는 마찬가지로 꽉 찬 쓰레기로 인한 거리 오염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인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 이익을 안겨주는 천재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친환경 기술력은 쿠웨이트에 특히나 많은 이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지하 공합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쿠웨이트에 해충을 유인하거나 빠르게 부패할 수 있는 고온 조건에서도 청결을 유지하게끔 하며 쿠웨이트의 스마트시티에 매우 이상적이었는데요. 또한 IoT 쓰레기통의 경우에도 쓰레기의 부패 문제가 매우 심각할 뿐더러 인력 문제까지 겪고 있는 쿠웨이트의 상황을 180도 개선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가져다주는 기술이었죠. 그러나 쿠웨이트가 한국의 이러한 친환경 기술을 무엇보다도 환영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기술력은 쿠웨이트라는 국가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쿠웨이트는 무분별한 석유 및 자원 남용으로 환경오염 국가라는 오명이 붙은 국가고, 요즘처럼 친환경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기조 속에서 이러한 쿠웨이트의 자원을 통한 발전은 국제제재 및 비판을 받는 상당한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 국가 쿠웨이트는 석유로 쌓은 막대한 국가의 부에 비해 국제적 발언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쿠웨이트는 한국의 친환경 기술력 덕분에 친환경 국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의 기술력은 쿠웨이트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도 한국의 천재적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도 그저 착하고 순진한 국가라서 이러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한국의 친환경에 대한 노력은 분명 존중받아야 할 테지만, 한국은 이러한 환경을 생각한다는 착한 이미지를 통해 국제 발언권 및 영향력을 높이고, 쿠웨이트와 같은 부유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제적 제재를 받는 국가들에게 친환경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쌓으려는 목적으로 친환경 기술력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한국의 노림수가 완전히 통하게 된 것이죠. 즉, 한국은 천재 국가이자 다른 선진국들보다 두수 앞은 내다보는 통찰력이 높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기술 강국이라던 독일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선진국들조차 한국 정도 되는 수준의 친환경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의 이러한 성견지명은 소름마저 돋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을 도대체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기술 수출로 얻은 부를 그대로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다른 국가들과의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의 이러한 빠른 기술 발전이 지속된다면 독일은 15년 내로 다른 국가로 기술을 수출하는 기술 강국이 아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게 된 한국에 의해 완전히 뒤처져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해와야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한국은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두려운 국가이며, 만약 독일이 이러한 한국의 기술 발전사를 따라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그야말로 완전히 국가괴멸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완전히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국에서 받은 교육은 전부 거짓투성이었고 저는 그동안 속아왔을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빠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을 믿지 말고 더 큰 세상을 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국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였을 뿐이었고 그저 중국 대학교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즉시 중국 대학교에서의 자퇴원서를 접수했고 한국으로 국제 편입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10년 내로 전 세계를 지배할 선진국이었고 이 나라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저 중국이라는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꼴과 다름없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인들은 왜 중국어를 못하냐며 격분해하고 있는 중국 엘리트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완전히 합주기가 되어 입을 강제적으로 다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레오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 인류의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인인 제가 어째서 중국에서 대학교까지 다니고 있는 거냐며 궁금해하곤 하는데 이건 제 가족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제가 5살이 되던 무렵에 중국으로 사업을 하러 가셨고 결국 저는 5살 때부터 중국에서 줄곧 살게 되었거든요. 그야말로 저는 외모와 국적만 독일인이지 독일보다 중국에서 더욱 오래 산 중국인과 다름없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실제로 저는 중국 대학교의 역사학과에까지 입학하게 되었기에 저는 어쩌다 보니 중화사상의 최정점에 있게 된 셈이었는데요. 중화사상은 중국이 최고라는 사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숨겨진 비밀이 하나 존재했어요. 그건 바로 중국을 띄우는 동시에 다소 뜬금없어 보이지만 한국에 대한 끝도 없는 비하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나오면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교육부터 해서 한국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거짓투성이고 그저 세계 최빈국이자 중국의 전통옷과 음식, 노래 등의 문화를 뺏으려고 하는 자존심도 없는 국가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자연스레 한국은 매우 후진국이자 무시를 받아 마땅한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빠는 이러한 제 모습에 중국을 너무 믿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라는 말을 항상 하시곤 했는데요. 아빠는 중국 언론 및 공영방송 등 중국에서는 보이는 것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가 그러한 아빠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고 그렇게 저는 중국 명문대학교의 역사학과에서 최초의 인류는 중국인이고 최초의 문명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선전교육을 지속해서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충격적인 강의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독일 최고의 기술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 출신 독일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곳 중국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중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강의를 하던 와중 중국은 반드시 한국을 본받아야 하고 만약 한국처럼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중국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강의를 하셨거든요. 당연히 강의실은 난리가 났어요. 중국 학생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며 혼자 힘으로는 컴퓨터 한 대 못 만드는 기술 후진국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한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중국은 끝장이라니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학생들은 격분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당신, 그게 무슨 대체 말이야? 한국은 역사를 따져봤을 때도 중국의 속국이며 현재도 한국은 중국의 21세기판 식민지와 다름없는 상태인 거 몰라? 한국은 사실상 주권도 없는 국가일 뿐이라고. 또한 현재 전 세계의 기술 시장은 중국이 점령한 상태고 한국은 잘해봤자 중국이 먹다 남긴 부스럭이나 주워먹는 기술 후진국일 뿐이지. 그런데 현재의 기술 흐름을 주도하는 중국이 한국 같은 후진국을 본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이야? 한국인들은 중국을 섬기고 있기에 현재 중국어까지 자발적으로 배우며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지. 이렇듯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당신은 그저 헛소리로 모두를 기만하고 있을 뿐이야. 아무래도 기술자로서 그리고 교수로서의 당신의 명성은 그저 과대평가되고 있을 뿐인가 보군. 그런데 이러한 중국 학생의 꽤 도발적인 말에 독일인 교수님은 그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강의를 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군요. 중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그게 속국이 된다는 논리는 정말 인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의 형편없는 논리예요. 이게 중국 최고의 지성인들의 논리라니. 이건 중국의 참담한 미래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 같군요. 자, 보세요. 현재 중국의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교육시키며 제 조국인 독일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난리가 난 상태인데,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한국의 식민지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기술력에 뒤처져서 부스러기만 주워먹고 있다니, 이건 아예 현실 자체를 외면하는 안타까운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가올 미래 산업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기술 산업을 주도하며 엄청난 자본을 빨아들였다면, 이제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막대한 자본을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알고 있기에 모든 국가들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배터리 기술에서 어떤 국가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까요?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 강국인 독일?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쏟아부으며 미래의 패권국을 노리는 중국? 놀랍게도 현재 압도적인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 학생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는 대충 이해가 갑니다. 사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가장 많이 판매한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매출을 따져보면 중국은 거의 적자 수준임에도 한국은 이러한 배터리 시장에서 엄청난 해외 수출을 하며 막대한 마진을 남겼습니다. 분명 한국이 중국보다 적은 판매량을 가져갔음에도 도대체 왜 이익은 한국이 훨씬 많이 남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했음에도 아직도 형편없고 원시적인 기술력만을 가지고 있기에 그저 압도적인 저가 정책을 통해 마진이랄 것도 없는 수준의 이익을 보며 배터리 수출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CATL 및 비아디와 같은 주요 업체에 자금, 토지 및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빠르게 확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중국은 늘 그랬듯 고차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는커녕 그저 저성능 배터리를 저가에 팔아먹는 저가 정책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비해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포함한 저비용 솔루션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술력이 명백한 중국의 한계이며, 이러한 최첨단 기술 개발이 아닌 저가 정책에만 의존하는 중국은 혁신 잠재력이 제한되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중국이 그렇게나 기술력에 자신이 있었다면 왜 중국의 플래그십 전기차 모델들조차 죄다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죠? 이러한 중국조차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실이야말로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 차원에서 압도당한다는 사실을 자신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중국의 기술력을 한 차원을 뛰어넘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이 사용하는 리튬이온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에너지 밀도, 더 빠른 충전, 더 향상된 안전성을 제공하는 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LFP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니켈, 코발트, 망간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 기술을 상용화해낸 상태고, 실제로 한국은 계속된 고체 배터리 혁신까지 이뤄내 중국 배터리보다 5배나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그렇게나 압도적인 투자를 했던 중국보다도 5배가 더 많은 첨단 배터리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이죠. 중국이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며 기술 혁신을 도저히 이뤄내지 못했을 때 한국은 중국보다 적은 자본을 투자했음에도 중국이 해내지 못한 혁신을 계속해서 이뤄냈고, 이제는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조차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 암담한 점은 중국의 이러한 저가 정책도 시간이 갈수록 도저히 먹혀들지 않게 될 거라는 점인데요. 한국은 매우 천재적인 국가로 전략적이고 과감하게 공급망 다각화를 실시했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배터리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용 절감까지 이뤄낸 한국은 이제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던 저가 배터리 시장까지 전부 뺏어오게 될 거고,
이러한 한국의 독주 흐름은 벌써 그 징조가 보이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인건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는 인건비랄 게 거의 없는 수준의 중국에 비한다면 해외 수출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베트남과 헝가리 등의 제조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비용 이점과 글로벌 시장과의 근접성을 결합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역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고 현지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전 세계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실제로 SK온은 유럽 및 북미 자동차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헝가리와 조지아에 생산시설을 설립했죠. 이를 통한 인건비 및 물류 비용의 절감은 곧 중국의 저가 정책도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중국 배터리 공장은 전부 중국 현지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난한 국가는 오히려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중국인들은 동남아 국가들을 무시하곤 하지만 사실 중국 인건비가 동남아 인건비보다 저렴하니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만 생산을 하며 공급망 다각화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 중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터진다면 이러한 뜻하지 않은 사고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대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특히나 정치적 불안정성이 매우 심한 중국이기에 중국은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저런 중국 최고의 인재들이라는 학생들이 아직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대고 있군요. 자,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배터리는 테슬라, 포드, BMW와 같은 선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으며 독점 파트너십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현대 기아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SK온은 포드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기 트럭 및 SUV 라인업 계약을 체결했죠. 즉, 사실상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은 한국이 없으면 아예 생산 공정 자체가 전부 멈춘다는 말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배터리 부분인데,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독일조차, 심지어 전기차 시장에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한국의 기술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반면에 중국의 저가형 LFP 배터리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가형 중국 전기차에서나 사용될 뿐이고, 그러한 싸구려 중국산 전기차는 가난한 중국인들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구매하지 않죠. 심지어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박리담회를 대체할 강력한 비용 절감이라는 카드까지 갖고 있는 사실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면서 버는 막대한 이익을 전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압도적인 국가를 막을 국가는 도저히 없다는 소리인데요. 독일인이자 나름 기술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제 입장에서도 이렇듯 기술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에 완전히 내주게 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아무튼 정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이 시장에 무리하면서까지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결국 한국에 패배하고만 중국이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강의였고, 실제로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도 강의실에는 한참 동안 소름 돋는 정막만이 가득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이 세계 최고고 한국은 중국이 남긴 부스럭이나 주워먹는 국가인 줄 알았던 제 입장에서도 이건 매우 배신감이 느껴지면서도 까무러칠 정도로 경악스러운 강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중국인 학생이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정막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 강국이라면 그냥 한국을 점령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그대로 뺏어오면 되겠네. 어차피 한국인들은 다들 중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식민지인들 아니야? 한국인들은 중국인이 되고 싶어서 중국어까지 필수적으로 배우는 상황이고, 실제로 중국의 공영방송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깍듯이 중국어로 응대하는 한국인들의 영상이 수도 없이 공개되어 있지. 만약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중국인이 될 기회를 제공한다면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들의 나라를 버리고 기꺼이 중국인이 되려고 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기술력도 곧 중국에 흡수되겠지. 중국 학생의 말에 중국의 현실에 침울해하던 중국 학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고, 그러한 고성에 교수님은 귀를 틀어막으며 미간을 찌푸렸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학생들의 광기 어린 모습에 혀를 끌끌 차더니 이내 이 강의실에서 유일하게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지고 있던 제게 시선을 집중하더군요. 그러고는 저보고 어디 나라 출신이냐고 물어왔죠.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렇게 기어가는 목소리로 독일이라고 대답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교수님은 마치 들어서는 안 될 말이라도 들은 것처럼 머리를 감싸쥐더니 이내 이러한 중국인들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오더군요.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계속된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 정말로 중국인들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오로지 중국의 편일 뿐이었거든요. 특히나 다른 중국 학생들은 제가 섣부른 대답이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눈을 잔뜩 부라리며 제게 무언의 압박을 가했기에 저는 결국 교수님의 말에 차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모습에 독일인 교수는 한숨을 푹 내쉴 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도대체 독일이 어디까지 추락한 거냐며 독일 학생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산당을 믿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며 아빠와 똑같은 조언을 해오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교수님은 자신은 이런 수준 낮은 중국에서 조금도 더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중국 명문대 순회 강연을 온 자신이지만 그냥 다른 강연을 전부 취소한 채 곧바로 독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며 강의 시간을 한참이나 남겨두고 그대로 강의실을 빠져나가 버렸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교수님의 모습에 중국 학생들은 교수님의 명성은 전부 거짓말이고 교수는 분명 사기꾼이 분명하다며 퇴장하는 교수님을 향해 침을 뱉으며 쓰레기까지 던져대더군요. 저는 이러한 중국 학생들의 수준 낮은 모습에 현타를 잔뜩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중국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에 대한 의심이 극에 달할 무렵 저는 우연히 독일 공영 채널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죠. 저는 독일어를 까먹을까봐 항상 독일 TV 채널을 시청 중이었는데 독일 공영방송은 이내 두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놀라운 내용의 다큐를 송출했거든요. 이대로라면 전 세계는 한국에 의해 완전히 집어삼켜지게 됩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기술력 측면에서 다크호스라고만 여겨지던 한국은 이제 전통적인 기술 강국들을 무참히 박살내며 모든 파일을 뺏어가고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던 독일조차 이제는 한국에 의해 완전히 기술력 수준을 따라잡히게 되었습니다. 혁신이 없는 독일은 그저 정체되어 버렸고 과거의 명성은 있지만 내실은 없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의 기술 혁신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는 독일과 중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은 기존의 기술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독일의 먹거리를 완전히 빼앗아 간 상태이며 저가 정책만을 고수하며 박리담회식 기술 수출을 하던 중국에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며 중국까지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현실은 최근에 있었던 쿠웨이트의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수주 공고를 냈고 이는 약 20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기에 당연히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막대한 마진을 노리고 경쟁에 뛰어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번 국가수주 입찰에서 가장 큰 경쟁자로 떠오른 건 한국과 독일,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독일은 각종 국가 기술 수주 경쟁에서 한국에 의해 연이은 패배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번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있어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왔고 중국은 기존의 2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단돈 4조라는 단가 후려치기로 승부를 봤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경쟁에서 승리한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 어떠한 국가들도 감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도 천재적인 발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일단 쿠웨이트는 석유 수출로 막대한 부를 쌓은 부자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석유 수출로 부를 쌓은 중동 국가 특유의 고질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중이죠. 바로 인프라 부족입니다. 즉, 이번 경쟁에서 중요한 점은 스마트 시티 기술 구현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의 각종 인프라를 손봐줘야 한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죠. 왜냐하면 한국의 국가 기술력 경쟁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한국 기업들은 중동 건설 및 스마트 기술 프로젝트에서 강력한 명성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고 극심한 더위, 모래 폭풍, 그리고 희소한 수자원으로 특징 지어지는 중동 지역 특유의 건조한 환경에도 인프라의 내구성과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큰 도전을 해결한 국가거든요. 반면에 독일은 이러한 사막 기후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이번 경쟁에서도 물만 잔뜩 먹은 채 경쟁에서 도태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단가를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신뢰를 받지 못했죠. 애초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이 나라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 줄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중국은 단가 후려치기에서 비롯된 지형과 품질 문제에 직면해 있고, 심지어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여러 나라와의 각종 정치적 문제까지 빚고 있기에 더더욱 선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여러 프로젝트 성공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도시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한국의 대표 스마트 시티인 송도와 세종은 IoT, AI, 지속 가능성의 원활한 통합을 보여주며 그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서울 또한 이미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명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였죠. 실제로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위대한 스마트 시티 기술력을 통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쿠웨이트의 한계를 놀라운 방법으로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쿠웨이트 도시 지역의 급속한 인구 증가는 교통 혼잡,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급속한 혼잡 때문에 기존의 교통 인프라는 증가하는 차량 수를 감당하기에 상당히 불충분했고, 공공시설 및 인프라도 한계 상태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 혼잡 및 도시 과밀화 부분에서 세계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이러한 급격한 도시 인구 과밀화에 대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신흥국들은 한국의 성공 사례를 교과서 삼아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기까지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한국은 자신들이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 교통체증 문제를 극복했듯이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쿠웨이트에 AI 기반 도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놀라운 솔루션을 제시했어요. 사실 이건 한국에 있어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의 매우 쉬운 솔루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도시에 이러한 AI 기반 도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선진국이기에 그저 자신들이 하던 그대로 기술을 전수해주면 됐기 때문이죠. 일단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통해 도로, 전력망, 수도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 전에 문제를 예측하여 다운타임과 수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인간보다 더욱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이 개발한 AI 안전 점검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모든 인프라가 일체의 지연이나 돌발 상황 없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독일만 해도 각종 교량이나 도로 등의 인프라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느라 하루가 멀다 하고 이용에 지장이 생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기 점검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한번 잘 구축한 기술력 하나로 정기적인 비용 지출이나 점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전혀 없이 그저 완벽하게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이러한 AI 시스템은 쿠웨이트에 아주 딱 들어맞는 시스템이 아닐 수 없는데요. 쿠웨이트는 전형적으로 석유 자원에만 의존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국가로 이러한 기형적인 발전 때문에 인프라를 유지보수할 전문 인력과 기술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며 막대한 정기적인 지출을 하고 있던 쿠웨이트는 한국의 AI 안전 점검 시스템 덕분에 각종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또 엄청난 비용 절감까지 할 수 있다니 이건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기술력의 단계를 한 단계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막대한 기회인 셈이죠. 그러나 쿠웨이트 입장에서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력이 무엇보다도 탐이 났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교통 AI 시스템이었죠. 사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교통 AI 기술을 개발해 놓은 상태고 이로 인한 엄청난 혼잡도 감소 효과를 얻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봤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은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라며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수에 비한다면 서울은 기적적인 수준으로 교통체증을 줄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베를린만 해도 서울보다 2배는 심한 교통체증 상황을 보이고 있고 다른 유럽 주요 도시인 런던과 파리만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들 국가들은 서울보다 등록된 차량 수가 훨씬 적음에도 서울보다 훨씬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렇듯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천재적인 AI 교통 시스템을 진작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의 AI 기반 시스템은 교통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교통 신호를 조정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체 경로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중교통 및 자가용 차량에는 이러한 AI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고 이러한 AI 시스템은
만천 대의 버스, 지하철, 택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혼잡도를 50%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요즘 상당히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고, 아무래도 한국의 버스를 탑승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곧바로 눈치채셨을 텐데요. 한국의 버스는 클라우드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경로와 일정을 동적으로 최적화한 상태거든요. 한국의 최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은 도로 센서, GPS, 기상 관측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혼잡을 예측하고 사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탑승한 한국 버스가 늘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승객 수요 예측 AI 기술까지 개발하며 피크 시간을 예측하고 혼잡한 노선에 추가 버스를 배치하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교통 정시율은 95% 이상으로 향상되어 2위와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압도적인 교통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물론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중교통마저 사람이 일일이 점검 및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을 통해 버스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정기 점검으로 인해 승객들이 지연 등의 문제로 피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한국 버스는 별도의 센서를 통해 엔진 성능, 타이어 공기압 및 배터리 수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고, AI는 사소한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감지하여 피크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유지 보수를 예약하거든요. 이러한 예측 시스템은 유지 보수 중단 시간을 60% 줄여 버스가 더 오래 운행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 이렇듯 완벽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한국이 여기서 더욱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한국은 극한의 효율성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 극한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하지 않을 거였다면 애초에 시작조차 안 했다는 듯 더욱 천재적인 기술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한국은 버스 정류장을 전부 실시간 도착 정보, 날씨 업데이트, 경로 제한을 표시해주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으로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스마트 정류장에 무선 휴대폰 충전기 등 여러 편의시설을 추가했죠. 처음에 전 세계 도시공학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의문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건 교통 효율과는 관계가 없는 그저 돈 낭비일 뿐이고, 한국처럼 전국적인 스마트 정류장을 구현해 놓는 건 그저 예산 낭비에 그칠 거라고 비난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이론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스마트 정류장으로 인해 매우 체계적인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편리한 대기를 할 수 있게 된 한국의 시민들은 전부 자가용을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계속해서 선진화될수록 한국인들은 구태여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교통 혼잡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웬만한 전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가용 대수를 기록하고도 교통체증은 선진국 대도시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도 전부 이러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천재적인 전략 덕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한국의 공유 자전거 시스템도 한국의 교통혼잡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따릉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GPS 기반 공공자전거 공유 시스템은 실제로 자가용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시민들을 자전거로 유도함으로써 서울의 교통체증을 15%나 줄이는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최근 들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한국의 공유 자전거 시스템 도입 성공 이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한 한국이기에 쿠웨이트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이 개발한 AI 교통 시스템이 쿠웨이트에 적용된다면 쿠웨이트는 그야말로 그동안 넘쳐나는 자원 덕분에 기술력 개발을 게을리했던 과거의 실수를 전부 극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일단 쿠웨이트에 한국식 AI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어 동적인 교통 신호 조정을 제공하게 된다면 쿠웨이트에 특히나 혼잡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도로 상황에 200%의 효율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쿠웨이트의 도로 시스템은 기술력이랄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백지 상태기에 더더욱 한국의 시스템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국의 천재적인 전략을 여실히 엿볼 수 있죠. 한국은 쿠웨이트에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주면서
자신들의 놀랍도록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통해 쿠웨이트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까지 따내며 추가적인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냈거든요. 사실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상당한 대규모적인 프로젝트며 이는 엄청난 마진이 남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자원 강국이라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쿠웨이트의 돈을 완전히 쓸어오려고 작정을 했는지 이러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막대한 프로젝트 계약금까지 따내며 그야말로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쯤 되는 상당한 이익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소름 돋는 기술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폐기물 관리 기술력 부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초등학생들조차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리수거율을 보이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한국의 환경에 대한 노력과 기여도 그리고 기술력은 그리 놀랄 부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만 봐도 한국의 차원이 다른 기술력과 환경을 위한 노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쓰레기를 중앙처리센터로 운반하여 아예 쓰레기 트럭 자체를 없애는 지하 공합 폐기물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송도를 비롯한 여러 신도시에서는 모든 폐기물을 지하로 보내서 처리하는 천재적인 기술을 구현해냈거든요. 이는 매우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의 슬럼화 예방과 효율성 개선으로 더욱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송도에서는 이렇게 모인 폐기물을 50메가와트의 전력으로 변환하여 18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까지 한대요. 즉, 모든 것을 극한으로까지 개발하는 극단적인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들도 해내지 못한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고를 친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놀라운 폐기물 처리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거리 곳곳에는 IoT 기반 스마트 쓰레기통이 즐비해 있고 쓰레기통에 내장되어 있는 IoT 센서는 쓰레기가 가득 차면 당국에 경고 알림을 줌으로써 쓰레기가 적시에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는 마찬가지로 꽉 찬 쓰레기로 인한 거리 오염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인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 이익을 안겨주는 천재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친환경 기술력은 쿠웨이트에 특히나 많은 이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지하 공합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쿠웨이트에 해충을 유인하거나 빠르게 부패할 수 있는 고온 조건에서도 청결을 유지하게끔 하며 쿠웨이트의 스마트 시티에 매우 이상적이었는데요. 또한 IoT 쓰레기통의 경우에도 쓰레기의 부패 문제가 매우 심각할 뿐더러 인력 문제까지 겪고 있는 쿠웨이트의 상황을 180도 개선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가져다주는 기술이었죠. 그러나 쿠웨이트가 한국의 이러한 친환경 기술을 무엇보다도 환영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기술력은 쿠웨이트라는 국가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쿠웨이트는 무분별한 석유 및 자원 남용으로 환경오염 국가라는 오명이 붙은 국가고 요즘처럼 친환경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기조 속에서 이러한 쿠웨이트의 자원을 통한 발전은 국제제재 및 비판을 받는 상당한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 국가 쿠웨이트는 석유로 쌓은 막대한 국가의 부에 비해 국제적 발언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쿠웨이트는 한국의 친환경 기술력 덕분에 친환경 국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의 기술력은 쿠웨이트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도 한국의 천재적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도 그저 착하고 순진한 국가라서 이러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한국의 친환경에 대한 노력은 분명 존중받아야 할 테지만 한국은 이러한 환경을 생각한다는 착한 이미지를 통해 국제 발언권 및 영향력을 높이고 쿠웨이트와 같은 부유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제적 제재를 받는 국가들에게 친환경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쌓으려는 목적으로 친환경 기술력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한국의 노림수가 완전히 통하게 된 것이죠. 즉, 한국은 천재 국가이자 다른 선진국들보다 두 수 앞은 내다보는 통찰력이 높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기술 강국이라던 독일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선진국들조차 한국 정도 되는 수준의 친환경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의 이러한 성견지명은 소름마저 돋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을 도대체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기술 수출로 얻은 부를 그대로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다른 국가들과의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의 이러한 빠른 기술 발전이 지속된다면 독일은 15년 내로 다른 국가로 기술을 수출하는 기술 강국이 아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게 된 한국에 의해 완전히 뒤처져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해와야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한국은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두려운 국가이며 만약 독일이 이러한 한국의 기술 발전사를 따라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그야말로 완전히 국가괴멸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완전히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국에서 받은 교육은 전부 거짓투성이었고 저는 그동안 속아왔을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빠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을 믿지 말고 더 큰 세상을 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국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였을 뿐이었고 그저 중국 대학교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즉시 중국 대학교에서의 자퇴원서를 접수했고 한국으로 국제 편입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10년 내로 전 세계를 지배할 선진국이었고 이 나라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저 중국이라는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꼴과 다름없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